어머니,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 집 내가 팔았다.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금도 받았고 한 달 뒤에는 이 집 비워줘야 할 거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며느리가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상의?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상의가 필요해? 그리고 너희는 내 등 뒤에서 명의 변경 상담할 때는 상의할 생각 없었잖니? 어머니, 그건 다 알아. 너희가 법무사 만나기로 한 것도 알고 나 모르게 이 집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다 알아. 엄마. 그건 제가 잘못.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니? 내가 전 재산을 털어 사준 이 집에서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노인네 냄새 난다고 쫓아내더니 살다 보면 참 웃기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들 낳고 키우며 뿌듯해하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같은데 어느새 제 나이가 78이 되어 있네요. 남들은 시골 할매라고 하면 구부정한 허리에 받칠 하는 모습을 떠올리겠지만 저는 아직도 허리가 곱고 건강한 편이에요. 남편이 일찍 떠난 뒤로 혼자서 아들 뒷바라지하고 농사일을 해오다 보니 그저 건강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혜순 씨, 그렇게 고생하며 아들 키워놨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만하지. 동네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저 웃으며 넘기곤 했어요. 그들은 제가 겪었던 또 겪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모르니까요. 오늘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해요.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에게 받은 상처와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까지.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농사를 지으며 외아들 재훈이를 키워냈어요. 남편이 가고 난 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죠. 밤마다 힘들어 혼자 울면서도 아침이 되면 씩씩하게 일어나 농사일을 했어요. 엄마, 나 공대 가고 싶어요. 재훈이가 고3 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등록금 걱정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공대라니? 아들 공대 가고 싶어? 네, 컴퓨터공학과요. 제가 성적이 괜찮으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면 당연히 될 수 있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시골 농사꾼의 수입으로 서울 공대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죠. 그날 밤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리라 다짐했어요. 결국 농협에서 대출도 받고 평생 모아둔 적금도 깨고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금반지까지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그때 이웃들이 많이 말렸죠. 혜순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농사 지으면서 서울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만 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지만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는 항상 엄마는 잘 지내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라. 라고 말했죠. 재훈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느꼈죠. 대학교 4학년 때는 큰 IT 회사에 취업도 했고요. 월급도 4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혜순이네 아들 대단하다며? 그래, 대기업 들어갔다며? 효자 두셨네. 이제 혜순이 좀 편하게 살겠어.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재훈이가 3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엄마, 저 사업하고 싶어요. 제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다니는 회사 얼마나 좋다고. 지금이 기회예요. IT 시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준비한 아이템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또 어김없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렴. 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남은 놈마저 팔아서 아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줬어요. 재훈이가 결혼한 건 그로부터 2년 후였어요. 신부가 된 나연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재훈 오빠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처음엔 정말 착했어요. 명절 때마다 제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결혼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가진 전답을 다 팔아 분당에 28평 아파트를 마련해 줬어요. 그때 나연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다니.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런 말 하지 마. 너희 잘 사는 거 보는 게 내 보답이야. 그때만 해도 전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은 사업도 점점 잘 되어가고 며느리도 착하고 손주도 생기고 이제 제 고생도 끝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재훈이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통화할 때마다 바빠서 요즘은 정신이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오지 않게 됐죠. 재훈아, 이번 추석에는 내려오지. 엄마, 죄송한데 이번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해외 출장이 있어서.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명절마다 혼자 텅 빈 집을 바라보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서울로 올라가 볼까 해도 며느리의 반응이 영 싸늘해진 것 같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러다 얼마 전 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엄마가 너희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마지못해 꼭 오셔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죠. 그렇게 시작된 제 판교 아들집 방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방문은 결국 제가 30년 넘게 쌓아온 모정의 끈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4시간이 걸려 도착한 아들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니 며느리가 저를 맞이했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 나연이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제가 재훈이 결혼할 때 마지막 남은 제 집까지 팔아 이 아파트를 마련해줬던
그때 며느리 나연이가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하지만 지금 그 얼굴에선 그때의 감사함은 찾아볼 수 없더군요. 재훈이가 말 안 했니? 와도 된다고 해서. 아, 네? 오빠가 말하긴 했는데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깜빡했네요. 현관에 서서 나누는 이 어색한 대화가 제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하며 달려와 안아주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하더군요. 결혼식 때 어머니, 이런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던 그 달달한 목소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들어오세요. 짐이 많으시네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현관에서부터 코끝을 찡그리는 게 보였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직접 담근 김치하고 반찬들이야. 너희가 좋아하던 거잖아. 아, 저희 요새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배달 음식이나 밖에서 사 먹는 게 편해서. 김치통을 건네자 며느리 나연이는 마치 더러운 걸 만지는 것처럼 손끝으로 조심스레 들더니 냉장고도 아닌 베란다 한쪽에 대충 놓아두었어요. 제가 집문서 넘겨줄 때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봤더니 이제는 김치 하나 받는 것도 불편해하는군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제게 신내가 나는 밥과 시들어버린 김치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바빠서 장을 못 봐서. 그나마 있는 거라도 드세요. 어머님, 그리고 우리 집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샤워하는 게 규칙이에요. 아까부터 거실에 노인 냄새가 나서. 아침부터 들려온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노인 냄새라니. 정말 냄새가 나더라도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점점 저는 이 집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며느리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예전에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분당 28평 신혼집. 완벽한 신혼의 시작. 이라고 적혀 있던 예전 게시물이 눈에 띄더군요. 그 밑에 달린 댓글들. 시어머니가 사주셨다며? 대박. 완전 효자 며느리네. 부럽다. 우리는 전세도 겨우겨우. 그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더니 이제는 저를 냄새나는 노인 취급하는군요. 밥상을 차릴 때도 제 마음은 찢어졌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상에만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 갓 구운 토스트를 차려놓고 제 앞에는 시리얼과 신내 나는 우유를 놓더군요.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 소화도 생각하셔야죠? 이 정도가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우유 대체 언제 산 거니? 못 먹겠는데. 아유, 어머니, 요즘 며느리가 주는 음식 가려 먹으면 며느리한테 미움받는 거 모르세요? 응, 냄새야, 상한지 몰랐네요. 그냥 시리얼만 대충 드세요. 그러면서도 SNS에는 완벽한 아침이라며 자신의 예쁜 식사 사진만 올리더군요. 그 사진 속 배경이 제가 마련해준 이 아파트의 식탁인데 더 가슴 아픈 건 제가 정성스레 가져온 김치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발견한 순간이었어요. 베란다에 놔뒀던 김치는 온데간데 없고 분리수거장에서 제 김치통을 발견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며느리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저를 험담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집을 사줬다고 매일 와도 되는 줄 아나 봐. 시골 냄새가 진동하고. 아니, 요새 누가 김치를 담가와?
우리가 그런 거 먹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비웃음 소리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전 재산을 바쳐 사준 이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밤이 되어서야 돌아온 아들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고급 와인을 마시며 SNS에 글을 쓰느라 바빴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얇은 이불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해준 이 집에서 이제는 제가 가장 불편한 손님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에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오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밤늦게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일인데? 저기. 이 집 아직도 어머니 명의잖아? 이제 우리 명의로 돌리면 안 될까?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해. 어머님 소유라서 그런지 이번처럼 불쑥 오시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시골에 계시는데 여기 등기가 왜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 싶어서?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하긴. 그래도 엄마가 사주신 거라. 오빠도 참.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빠가 회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해야지. 게다가 어머님은 농사 짓느라 바쁘시잖아. 여기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난리 날 텐데. 간단하지. 어머님한테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되잖아.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도와달라고 하면서 집을 우리 명의로 돌려달라고 하면 어머님이 거절하시겠어? 그래도 그건 좀. 오빠? 우리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전에 어머님이 오빠 회사 자금 달라고 하면 늘 주시지 않았어? 이번에도 그냥 회사 자금이라고 하면서 명의를 바꿔달라고 해. 어차피 계약할 때 백지 위임장도 받아놨잖아. 그럴까?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명의만 바꾸는 거야. 그리고 나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머님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다 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시골에서 사시는데 명의가 누구 앞이든 상관없으시잖아요? 라고 말이야. 방 안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제가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해준 이 집을 제 동의도 없이 빼앗으려 한다니. 그리고 오빠, 솔직히 말해서 저 김치 냄새도 그렇고.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너무너무 불편해. 내일은 빨리 돌아가시라고 해. 다음부터는 아예 오지 말라고 하던가. 밖에서 보면 되잖아?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나는 회사 간다고 하고 나갈 테니까 너가 한번 말해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모습이었나요? 제가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를 기피하고 제 재산마저 가로채려 한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눈물을 닦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오래전 제가 받아두었던 부동산 투자 상담사의 번호를 찾아보면서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밤을 설친 다음 날. 그날은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었죠. 어머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샤워부터 하셔야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있던 제게 며느리가 쏘아붙였어요. 세면대 옆 수건을 들으려는데 며느리가 얼른 와서 그 수건을 치웠죠. 이건 저희 수건이에요. 어머님 수건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수건을 바꿔주는데 그땐 몰랐죠. 그 수건이 키우던 강아지에게 쓰던 수건인 줄은. 빨래하기 귀찮아서 강아지가 쓰던 수건이랑 같이 쓰게 만든 거더라고요. 아침상도 평소보다 더했어요. 식구들 앞에는 갓 구운 토스트와 신선한 과일, 샐러드가 놓여 있는데 제 앞에는 신내 나는 밥과 시들어버린 김치 한 조각뿐이었어요.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니 소화 잘 되는 걸로 드셔야죠. 며느리의 말꼬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골칫거리라는 듯이 말이죠. 점심때는 아예 밥도 차려주지 않더니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방에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제가 친구들이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쫓겨나다시피 작은 방으로 들어간 저는 친구들과 떠드는 소리에 가슴이 멍들었어요. 제가 가져온 밑반찬들을 내놓고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라며 자랑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시골 음식이라며 코웃음 치지 않았나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건은 다음 날에 일어났죠. 이게 뭐니? 왜 내 짐이 여기 있니? 제 짐가방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어요.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며느리가 말했죠. 이제 좀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벌써 3일이나 계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재훈이랑도 얘기는 한 거니? 오빠도 동의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아셨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신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재훈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연이가 나보고 가라는데 내가 그러라고 했다며?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좀 가셨으면 해요. 저희도 저희끼리 시간이 필요해서. 어머님이 계시니 불편하기도 하고. 불편하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그 순간 전 이해했어요. 제 아들은 이미 제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짐을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안에서 들리는 통화에 귀가 쫑긋 섰죠. 스피커폰으로 아들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이제 좀 편해지겠다. 어머님 가시면. 그러게. 근데 오빠, 이 집 명예 변경은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내가 다음 주에 법무사 만나기로 했어. 어차피 엄마는 시골에서 사실 거고. 이게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의 본심이었던 거죠.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해준 이 집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전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죠. 하지만 시골로 가는 대신 제 발길은 이 집을 알아봤던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아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런데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우리 아들 며느리 얼마 전에 여기 왔다면서요? 부동산 중개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어제 오셨었는데요. 내 아들 며느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중개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승낙 없이 명예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더라고요. 역시였어요. 제 예감이 맞았던 거죠. 이 집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요즘 분당에 호재가 많아 급상승해서 14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금매로요. 네. 금매로요? 그러면 가격이 괜찮아요. 13억에 내놓으세요. 대신 계약금 받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날로 매수자가 바로 나타나더군요. 역시 부동산이 말한 대로 호재 때문인지 매수자는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죠. 계약금은 바로 내일 입금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는 중개사와 매수자에게 부탁했어요.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제 아들 내외에게는 제가 직접 얘기할 테니 계약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다음 날 아침 계약금 20%가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재훈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녁에 만날 수 있니? 아들은 처음엔 바쁘다며 거절했지만 제가 며느리한테 직접 연락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아마도 제가 시골로 돌아갈 때 줄 생활비를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를 마주 앉혔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실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깔린 거만함이 묻어났죠. 이 집 내가 팔았다.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금도 받았고 한 달 뒤에는 이사 나가야 해. 어머니, 농담이시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며느리가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상의? 너희는 내 등 뒤에서 명의 변경 상담할 때는 상의할 생각 없었잖니? 그 말에 둘 다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어머니, 그건 다 알아. 너희가 법무사 만나기로 한 것도 알고 나 모르게 이 집을 빼앗으려고 한 것도 다 알아. 엄마. 그건 제가 잘못.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니? 내가 전 재산을 털어 사준 이 집에서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노인네 냄새 난다고 쫓아내더니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용서는 무슨? 이미 늦었어. 13억에 팔았어. 내일 중개사 통해서 계약서 쓰면 돼. 13억이요. 지금 이 집이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최소 14억은. 끝까지 돈 얘기만 하는 아들 부부를 보니 비로소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너희 둘 다 내일부터 집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한 달 뒤면 나가야 하니까. 그동안 살게 해준 것만으로 감사하다 생각하거라.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전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집을 판 돈은 새로 생긴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했죠. 시골에 있는 제 땅 근처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6개월 후 아들 내외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전세금도 겨우 마련했다더군요.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도 하나둘 팔아야 했대요. 그리고 제가 투자한 도시개발 사업은 대박이 났어요. 80억. 제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죠.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요즘도 가끔 아들 내외가 찾아와요. 하지만 전 이제 단호해졌어요. 도와달라고. 노인네 냄새 난다며? 그 냄새 나는 노인네한테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이제 전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에요.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거든요. 시골 땅에 지어진 전원주택에서 저는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요. 그렇게 가끔 개발사업 방문차 들른 곳 근처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뒤지는 며느리를 마주친 적이 있었죠. 예전엔 백화점 VIP였다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5,000원 할인받겠다고 전단지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세상 참 많이 변했죠? 이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하나 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현관 벨소리가 울렸어요. 제 전원주택 앞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죠. 한 달 전부터 매일같이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군요. 어머니, 이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들이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죠.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님께 그렇게 대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죠. 제게 노인네 냄새난다. 몇 쫓아내려 했던 그 모습, 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그 장면들.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히고 차를 내어줬어요. 예전에는 고급 커피만 마시겠다던 며느리가 이제는 보리차도 감사하다며 연신 머리를 조아리는군요. 사정이 어떻게 된 거니?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아요. 거래처 물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거기다 전세금 반환일도 다가오는데 은행에선 더 이상의 대출도 안 해주고. 아들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 외곽으로 나간 뒤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매출은 급감했대요. 게다가 전셋집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치솟은 전세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님께 그런 식으로 대한 것.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어요. 예전에 도도하고 냉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더군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저희가 배신으로 갚았다는 게 너무 죄송해요.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한 제 말을 이었어요. 엄마. 그때 그 집을 사주실 때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심지어 빼앗으려고까지 했죠. 가슴 한켠이 시큰거렸어요. 그래도 이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그래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들이 말끝을 흐렸어요. 뻔히 알겠더군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거겠죠. 돈? 제 말에 둘 다 움찔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봐. 회사만이라도 살려보고 싶어요. 거래처 물품 대금만 해결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재훈이가 어렸을 때 실수를 하고 울면서 용서를 빌던 모습. 그때는 얼마나 순수했었나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쫓겨나듯 이 집을 나서야 했던 그날의 기억도 떠올랐어요. 그들의 차가운 말투, 냉정한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희가 어머님 마음을 다시 얻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노력하고 싶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이렇게 절박하게 찾아온 자식들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돌려보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벌받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더 현명한 걸까요? 이제 제가 그들의 진심을 믿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앞둔 지금 여러분께 조언이 필요합니다.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